경기도 포천의 한 황량한 들판.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이름 없는 땅에는 기이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조선 내명부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어린 임금 단종의 거대한 울타리였던 해빈 양씨가 잠든 곳이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덤의 흔적은커녕 비석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은 뒤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다져버리는 평토장. 조선의 왕이 한 여인에게 내린 처분은 죽음 그 이상의 말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왜 이토록 잔인해야 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통해 왕좌를 찬탈한 그에게 이 여인의 존재는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는 군대를 동원해 나라를 가졌으나 끝내 이 여인의 마음만은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의 위치조차 알 수 없게 지워버려야만 했던 세조의 집착. 그것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조선의 양심을 땅 밑으로 강제 매장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신뢰했고 문종이 각별히 유했던 여인. 그러나 세조에게는 반드시 지워야만 했던 거대한 그림자. 평범한 후궁이라기엔 그녀가 쥐고 있던 권위는 너무도 무거웠고 그녀가 품고 있던 비밀은 너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과연 해빈 양씨는 세종으로부터 어떤 지엄한 유훈을 받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24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거세되었던 여인 해빈 양씨. 오늘 우리는 그 잔인한 봉인을 풀고 세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 여인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1441년 7월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문종의 정비 현도광후가 훗날 단종이 될 원손을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주위에는 곡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적장손이 태어났으나 그를 품어줄 온기 섞인 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상궁들이 있었지만 이 귀하디귀한 아이를 목숨 걸고 키워낼 진짜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해빈 양씨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도 간택을 통해 들어온 귀족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종이 세자 시절 병약했을 때 밤을 지새워 병수발을 들던 지극정성의 궁인이었습니다. 세종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책임감과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을 끝까지 지켜내는 강인함을 말입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미래인 원손을 이 이름 없는 후궁의 품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해빈 양씨의 처지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13살, 11살, 8살, 난 친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막내인 영풍군을 한창 키워야 할 시기에 남의 아이를, 그것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원손을 맡는다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원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씨는 갓 태어난 단종에게 직접 젖을 물려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들을 유모의 손에 맡기고 밤낮으로 단종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설계한 정교한 정치적 방어막기였습니다. 세종은 양씨의 친정어머니 이씨를 봉보 부인으로 삼아 원손의 양육을 돕게 했습니다. 후궁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원손의 울타리로 만든 것입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강력한 야심을 가진 대군들이 원손의 자리를 위협할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목숨보다 귀하게 아이를 키워낸 이 여인만이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혜빈 양씨의 품에서 단종은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말을 배웠습니다. 단종에게 양씨는 궁궐의 수많은 여인 중 하나가 아닌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훗날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자신의 침전이 아닌 양씨의 처소에서 잠들기를 고집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모성애는 훗날 그녀와 그녀의 친자식들 모두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제왕의 젖줄이 되었던 그 따뜻한 품이 수양대군의 칼날 앞에서는 가장 먼저 베어내야 할 눈엣가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겨우 12살 된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은 거대한 침묵 속의 전쟁터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도 아버지 문종도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현덕광후도 없는 텅 빈 궁전. 그곳에 홀로 남겨진 소년왕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은 다시 속세로 돌아온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의 승하와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궁을 떠났던 그녀는 자신이 젖 먹여 키운 아이가 위태롭다는 소식에 주저없이 가사를 벗어 던지고 다시 구중궁궐의 암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혜빈 양씨는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단종의 유일한 정치적 방아피이자 내명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거듭납니다. 당시 궁중에는 대왕대비도 왕대비도 없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후궁의 신분이었으나 사실상 왕비의 권위를 행사하며 내명부를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 밖에서 세력을 포섭할 때 혜빈 양씨는 궁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 정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가장 충직한 숙부였던 금성대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치밀하고도 은밀했습니다. 혜빈 양씨는 내명부 상궁들과 나인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여 궁궐 안에 작은 정보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양대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단종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망의 정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장남 한남군은 안동권씨 가문과 셋째 영풍군은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의 가문과 혼인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즉 혜빈 양씨를 중심으로 궁궐 안의 내명부, 왕실의 종친, 그리고 조정의 충신들이 하나의 거대한 비밀 결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거대한 울타리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는 혜빈 양씨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교묘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문종의 후궁기였던 숙빈홍 씨를 정일품으로 격상시켜 혜빈 양씨의 권한을 분산시키려 획책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 현왕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단종의 곁에서 떼어놓으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밤마다 혜빈 양씨의 처소에서 잠들고 싶어 했던 단종의 소박한 바람조차 모의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참히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혜빈 양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숙빈홍 씨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수양대군이 보낸 첩자들의 감시 속에서도 금성대군과 밀서를 주고받으며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즉 수양대군에게 혜빈 양씨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정신적 지주이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버티고 있는 한 수양의 찬탈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을 피로 물들였던 계유정난의 그 밤, 수양대군의 칼날이 가장 먼저 겨누었던 곳은 김종서의 집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지워야 했던 이름은 바로 궁궐 깊은 곳에서
단종을 지키고 있던 해빈 양 씨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개유정난의 피바람이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대 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권력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승리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머리는 베었으나 단종의 곁에서 칼날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해빈 양 씨가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해빈 양 씨가 금성대군과 결탁해 반란을 꾀했다는 명분을 조작하고 그녀를 궁궐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마침내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관을 빼앗아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던 날, 소년왕은 울부짖으며 숙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어찌 되어도 좋으니 제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해빈 양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세조는 그 눈물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상왕의 청인이 내 어찌 거절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좌에 앉자마자 단종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세조는 해빈 양 씨를 청풍으로 유배 보내고 그녀의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녀의 혈육들에게 내린 처분이었습니다. 장남 한남군의 셋째 영풍군을 짐승처럼 끌고 가 먼 변방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둘째 수춘군은 유배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해빈 양 씨는 유배지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젖 먹여 키운 아이를 지키려 했던 대가가 자신의 친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세조의 신복들이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해빈 양 씨를 죽여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단종 보기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세조는 5개월간 고민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유교 국가의 왕으로서 서모, 서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도덕을 압도했습니다. 1455년 11월 9일 세조는 마침내 교수형을 명했습니다. 단종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자 조카의 어머니를 죽이는 금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유배지를 떠나 사약과 교수형의 밧줄 앞에 서던 날, 해빈 양 씨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영월에 홀로 남겨진 단종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친자식 셋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자신은 반역자의 오명을 쓴 채 목이 졸려 죽어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단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기계는 세조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해빈 양 씨의 숨이 끊어지던 날, 조선의 하늘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처형한 것으로 모자라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게 명하며 역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도 꺾지 못한 의기가 있었습니다. 요 문중의 한 지사였던 양치는 목숨을 걸고 그녀의 시신을 수습해 포천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봉분도 세우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평토장을 택했습니다. 세조의 감시를 피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존재를 무덤조차 없는 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빈 양 씨라는 이름은 240년 동안 조선 역사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모의 괴수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세 아들 또한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가문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진실은 땅 밑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가 궁에서 쫓겨나 정업원으로 몸을 의탁했을 때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주지스님은 다름 아닌 혜빈 양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양 씨의 가문은 전 먹여 키운 아이의 흔적을 끝까지 보듬으며 그 신념의 대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698년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이 되자 비로소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712년 숙종은 혜빈 양 씨와 그녀의 아들들의 관작을 회복시키며 억울한 넋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정조시대에 이르러 그녀에게는 민정이라는 독보적인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불쌍히 여길 민, 곧고 바를 정.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에게 국가가 바친 최고의 헌사였습니다. 왕의 생모도 아닌 후궁이 이토록 지엄한 시호를 받은 것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숙종과 정조가 군대를 동원해 포천의 산을 뒤졌음에도 그녀의 실제 묘소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치의 평토장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덤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기록 속에 영원히 박제시켰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죽여 승리한 듯 보였으나 역사는 세조를 폐륜의 찬탈자로, 혜빈 양 씨를 혈연을 초월한 위대한 어머니로 기록했습니다. 단종을 위해 자신의 친자식 셋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여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사대부 사이에서 유일하게 선왕의 유후는 오직 단종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서모. 혜빈 양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모성이란 무엇이며 목숨보다 귀한 신념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240년간 지워졌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후궁의 이름을 넘어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조선의 자존심으로 부활했습니다. 무덤도 없는 포천의 황량한 들판 위로 오늘도 그녀가 단종에게 불러주었을 나직한 자장가가 들려오는 듯합니다.